그리고 용적률 뭐 196%, 연면적 210평밖에 안 되는 데가 여기가 훨씬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건물 모양도 보시다시피 네. 좀 일조사선을 좀 많이 받았죠. 6층까지 올렸는데 6층은 무슨 다락방처럼. 오늘은 9월 17일 부동산 뉴스를 시작할 건데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네. 김인슬 대표님이 또 기사를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간략하게 부동산 뉴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부동산 시장을 팔로우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인데 맞아요. 문정부 집값 조작 확실한 것만 94회 22명 수사 요청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냥 팩트만 얘기를 하면 어쨌든 22명 수사 요청을 했고 지금 감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조사를 했나 봐요. 근데 1년 동안 되게 빡세게 감사를 했대요. 국토부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청와대에서 파견된 사람들 등등 해가지고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했던 22명을 수사 요청을 했다. 그리고 증거가 확실한 것만 94회에 달한다 라고 했고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 중에 주요 부동산 대책과 서울지역 매매 변동률 조작 현황 해가지고 도표가 나온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부동산원하고 이제 KB부동산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저도 이게 사실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10% 정도 오른 걸로 발표가 됐다. 그렇게 통계가 집계가 됐다라고 했을 때 되게 의아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보면 50% 60% 오른 것 같은데 이게 10%밖에 안 올랐다고? 10%면 뭐 10억짜리 아파트가 뭐 11억이 된 거고 20억짜리가 22억이 된 건데 강남, 서초, 송파 그땐 강북까지는 들썩들썩 거리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게 10%밖에 안 올랐나?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난 이제 윤 정부에서 지금 빡세게 조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막 탈탈 털어가지고 이게 정치적 이슈로 좀 번져가는 것 같은데 저희는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근데 이 통계 격차가 여기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2년 당시에는 이제 그 한국부동산원과 KB에서 발표하는 주택의 통계 간 차이가 대략 한 0.4% 정도 격차가 있었는데 2017년 이후에는 15.2%, 약 38배가 증가했다라고 해서 이 통계를 좀 조작하지 않았나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도표를 보면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10몇 프로 정도 차이인데 2018년 부동산 급등기 때 그때 KB 부동산 통계랑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이랑 엄청 차이가 또 많이 나요. 부동산 통계에 관련돼서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그 논쟁에서 더 확대돼가지고 소득주도 성장 성과에 대해서도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반대로 홍보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반대쪽 정치적 진영에서는 그거는 이제 전 정부를 좀 깎아먹기 위한 그리고 지금 정부가 안 좋은 전국을 타개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노림수다라고 막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어요. 확실히 시장에서는 공인중개사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투자자들도 그렇고 그 당시에 정부가 발표했던 거 믿지 않았었거든요. 이 조사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로 가면 가파른 집값 반등에 서울 아파트 매매 줄고 관망세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이제 3천 건 이상을 회복했고 3천 건에서 4천 건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몇 개월째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1월만 해도 거래량이 완전 작살을 났었잖아요. 근데 정부가 이제 둔촌주공 살리기부터 1.3 대책부터 해가지고 특례보금자리론 해가지고 이제 거래량 이렇게 회복을 했고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효과를 좀 봤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이 많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주택가격이 이제 완전 추세 반등에 들어섰고 계속 또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입주 물량 그리고 착공 물량 인허가 물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2, 3년 후에는 공급 부족으로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반론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를 믿어야 되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5월부터 8월 거래량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여기 제가 써놨는데 강남구는 260건에서 꾸준히 하락해서 214건, 강북구는 56건에서 178건. 오히려 강북구는 상승했어요. 3배가 됐어요. 3배. 재밌는 게 8월 거래량도 상당히 호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강북구가 3배가 됐어요. 2023년 5월에 56건의 거래량이 있었는데 178건. 강서구도 거의 안 줄었고요. 그리고 구로구도 조금 늘었고 노원구도 좀 늘었고 도봉구도 늘었고 송파구는 줄었고 근데 송파구랑 강남구는 20%에서 15% 정도 빠졌는데 거래량이 강북구, 강서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는 오히려 올랐어요. 양천구도 올랐어요. 물론 이제 강남구도 그렇고 이제 서초구, 서초, 강남구, 송파 이 3구라고 하는 여기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유지는 되고 있는데 4월 대비는 좀 줄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가격대가 좀 낮은 아파트가 많은 이 구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더 늘었다. 이게 좀 많은 걸 또 시사해주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대출을 좀 풀어주고 특례보금자리론에 해당되는 또 아파트들이 많아서 맞아요. 네, 그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최근에 이 주택 관련된 거 뉴스를 좀 팔로우하다 보니까 잠실주공 5단지 신속통합기에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대요. 저도 몰랐었는데 전체 주민의 10%만 반대를 해도 신청을 처리할 수 있대요. 그래서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 조합원 4,050명이 10%, 405명인데 이제 410명이 철회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기부 채널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조합원들이 더 욕심을 부리는 거죠. 신속통합기획, 신통의 어떤 취지는 그런 거잖아요. 빨리빨리 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에 용적률을 상향해
해주는 대신에 기부 체납 내놔라 네. 이런 건데 이제 그걸 좀 하기 싫어서 이렇게 제출한 것 같고 재밌는 게 압구정 3구역도 전체 조합원의 15%에 달하는 620여 명이 신속통합기의 철회 동의서를 10일 강남구에 냈대요. 압구정 3구역은 재건축 설계자 공모 이거 힐임 건축하고 막 되게 이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 용적률 초과해가지고 내는 서울시랑 막 싸우고 그쪽 안 된다 해서 고발 조치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갈등이 많았는데 여기서 그런 거 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신통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조율이 안 돼서 이렇게 낸 건지는 모르겠어요. 조합은 힐임 건축 선정을 무효로 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주민들은 기부채납 비율 결국 기부채납 비율이 못마땅하니까 과도하다고 서울시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이제 신통 안 해라고 제출을 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우리가 부동산 뉴스 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압구정 3구역 뭐 4구역 5구역 네. 빨리 추진될 것 같지만 실제 쉽지 않을 거다. 네. 이게 그리고 재밌는 게 서울 아파트가 앞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할 거냐 아니면 단기 반등에 그칠 거냐 그리고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이라고 보는 5,000건 6,000건에 이제 아직 못 미치는 거래량이고 문제는 또 매도 물량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 관련된 또 기사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 2주 만에 5,000건의 매물 물량이 더 쌓였대요. 거래되는 것보다 매물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용산구가 이제 8.2% 정도 늘었고 도봉 7.7%, 중랑구 7.3% 뭐 이런 식으로 서울 어느 지역을 가리지 않고 다 매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 강남 상구가 절대적인 매도 물량이 많고 매도 물량은 늘어나는데 거래량을 회복을 잘 못하고 있고 3,000건대에서 이제 행보하고 있고 그리고 호가가 올라가서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이제 반등을 못하는 건데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지표로 보여지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집주인들이 앞으로 대세 상승이라고 판단을 하면 왜 이렇게 매도를 계속하냐 계속해서 대세 상승장이 오고 2024년도 오르고 2025년도 오르고 계속 이제 대세 상승을 탔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보통 집을 잘 안 팔거든요. 근데 지금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정고점 대비 한 90% 정도 주택 가격이 회복을 했어요. 거의 일부 단지는 거의 정고점을 회복했고 그리고 하이엔드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뭐 갤러리아 포레나 아크로솔 포레스트나 나인원 더힐 뭐 이런 데는 신고가를 세우고 있고 막 이렇긴 한데 장학파르크도 이번에 180억이 거래됐었잖아요. 근데 매도 물량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안 좋은 시그널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아요. 판단하기 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죠. 이거 되게 재밌는 기사예요. 첫 단추 잘 꼈다. 카사 압구정 빌딩 167억 공모 성공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네. 대신 파이낸셜 그룹에서 카사를 인수해가지고 이제 건물 조각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건물을 이제 유동화시켜서 쪼개가지고 조각으로 팔겠다라고 하는 건데 167억의 그 조각투를 모았는데 공모가 이제 다 마감이 된 그런 기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건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건물은 신사동 그 압구정 로데오역에 있는 이제 그 로데오 상권이라고 하죠. 그 안쪽에 있는 건물인데요. 여기 지금 현재 그 F&B 업체인 로티드 관련 외식 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이 부동산 대지는 대략 한 76평 정도 되고요. 연면적은 215평, 지하 2층, 지상 6층의 이제 근생 건물이에요. 노티드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엄청 핫한 브랜드잖아요. 노티드를 운영하는 그 외식 법인에서 2021년 6월 달에 130억에 이 건물을 샀어요. 그 당시에 이 건물을 매입했을 때는 거의 신축급이었고 지금도 신축급이긴 한데 신축 건물이었고 75.84평으로 나와 있고요. 제가 보니까 연면적이 215평, 이제 용적률 196% 정도 쓴 건물인데 당시에 130억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근데 까사에서 167억의 공모를 끝냈어요. 167억의 공모를 해가지고 이제 중간에 수수료라든가 등질세라든가 부대 비용 다 포함해서 167억의 이 건물을 사실상 이제 거의 매입을 한 거잖아요. 이제 조각으로 쪼개서 이렇게 판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여기서 167억에서 더 올라가게 되면 조각 투자를 하신 분들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여기서 못 올라가거나 뒤지부진하면 이제 수익을 못 내실 텐데 중간에 나오는 이제 임대료나 이런 거는 이제 배당으로 이제 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건물을 굳이 이 가격에 살 필요가 일단은 여기가 대지가 76평 정도 됐는데 167억의 공모를 하면 평당 2억 2천이에요. 근데 주변의 거래 사례들을 찾아보면 최근에 2023년에 워낙 상업용 부동산이 거래량이 떨어졌고 그리고 압구정 로데오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거래는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 라이브 할 때 거래 사례 좀 찾아보니까 여기가 신사동 654단지 12번지 건물이거든요. 근데 근처에 있는 656-4번지 건물이 189억에 팔렸는데 여기가 평당 1억 8,700에 팔렸어요. 그러면 신사동 565-4번지랑 지금 여기 노티드 건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디가 더 위치가 좋냐를 봤을 때 어디가 딱히 더 훨씬 좋다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고 둘 다 이종 주거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신사동에 있는 건물은 좀 이제 낙후된 좀 건물인데 그 용적률 혜택을 좀 본 건물이고 노티드 건물은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용적률 혜택을 못 본 건물이고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팔린 이 건물 대비로 봤을 때 평당 가격이 좀 높게 팔리긴 했어요. 근데 그게 신축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가는 건축비가 좀 엎어져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거래된 656-4번지도 2023년 7월 20일 날 이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올해 최근에 거래됐다라고 보고 있고 요 두 건이 있더라고요. 근데 로데오 상권이라는 데가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엄청 떴잖아요. 최근에 엄청 떴고 노티드라든가 이런 좀 이제 핫한 외식업장들이 들어와서 띄운 거잖아요, 사실. 원래 여기 그 상권 자체가 높은 임대료 때문에 공실이 오히려 많아졌고 상권이 죽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면서 대거 이제
좀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이 입점이 됐고, 코로나 이후로 약간 좀 면적이 작은 뭐 클럽 라운지 바들이 또 이쪽에서 막 호황을 하면서 MZ 세대들이 많이 찾아오는 또 상권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이 노티드 건물 말고 아까 전에 언급드린 656-4번지 같은 경우도 189억에 매입하면 수익률이 사실 너무나 낮아서 라이브 방송할 때도 네. 아 이게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압구정 로데오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그리고 어차피 상권이라는 게 변하잖아요. 원래 가로수길하고 세로수길이 더 인기가 많았었는데 가로수길, 세로수길이 네. 죽으면서 일로 다 넘어온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이제 성수동으로 많이 넘어갔고 네. 어차피 한 국민이 쓸 수 있는 M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이제 여기 와서 쓴다라고 하면 그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캐파는 한정이 돼 있고 인구수가 한정이 돼 있으니까 소득도 한정이 돼 있고 근데 그들이 로데오에서 쓰냐 가로수길에서 쓰냐 세로수에서 쓰냐 아니면 성수동 연무장에서 쓰냐 여기에 따라서 상권의 어떤 그 매출이라든가 이게 다 달라지는 거고 임대료도 장기적으로 그걸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로데오가 최근에 엄청 급등을 했었고 급등한 가격으로 보니까 수익률이 절대 안 나오는 가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물이 없었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또 핫한 업장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았었고 그랬는데 노티드가 이거 자체 사용 목적으로 구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노티드 입장에서는 이거 130억에 샀단 말이에요. 2021년 6월에 130억에 사서 이번에 이거를 만약 매각한다라고 했을 때 차익이 아예 안 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면 130억 주고 사면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있고 중간에 들어간 수수료라든가 등치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면 자본 차익은 거의 내지 못했다. 2년 정도 전에 샀던 사람들 중에 자본 차익을 상당히 많이 낸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좋은 투자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이 완전히 되기 전에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신축 건물을 좀 많이 비싸게 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이 사례를 보면서. 그래서 이제 가사에서 이거를 네. 뭐 이렇게 매입해서 이제 167억에 공모를 했는데 평당 2억 2천원이에요. 여기서 이제 2종 주거지역이고 앞에 도로도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전형적으로 우리가 이면이 이면도로의 그 도로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미 신축을 했고 그리고 용적률 뭐 196% 연면적 210평밖에 안 되는 데가 여기가 훨씬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주거투자를 또 하게 되면 단순히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에서 수수료도 빼야 되잖아요. 세금도 빼야 되고 맞아요. 주거투자 회사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있잖아요. 주거투자라고 하는 게 저는 STO 뭐 증권 뭐 해가지고 이제 모든 자산들을 좀 유동화시킬 수 있게끔 법을 열어준 거고 그게 새로운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이 중요한 거지 조각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기초 자산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에 주목하지 않으면 투자가 재미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상권 자체가 도산공원 쪽으로 가면 평당 2억 넘게 거래가 된 사례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례에 비해 이 건물은 앞에 전면에 좀 도로가 좁고 건물 모양도 보시다시피 네. 좀 일조사선을 좀 많이 네. 받았죠. 6층까지 올렸는데 6층은 무슨 다락방처럼 그리고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노티드에서 매각을 했을 때 노티드가 나간 건 아니잖아요. 네. 매각을 한 다음에 자기가 계속 임차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확하게 계약 조건 모르지만 근데 보통 이제 이거를 리스펙 조건이잖아요. 리스펙 조건으로 건물을 매각했을 때 보통 임대료 시세보다 더 비싸게 임대를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한 방에 이걸 매각을 해서 100몇십억의 현금이 들어오니까 임대료를 조금 더 줘도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다음 매수자가 있을 때 그 매수자가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그 매수자가 팔 때 만약에 전 매도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티드죠. 노티드가 만약 나간다라고 하면 과연 이거를 이 가격에 임차를 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가사 사이트 들어가면 여기 그 노티드 업체랑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나오고요. 그렇구나. 임대료 부분은 뭐 공개된 게 없어서 얼마의 리스백을 했는지는 저도 아직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부동산은 결국은 주택도 그렇고 상업용 건물도 그렇고 매크로 경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평당 2억 2천에서 3억 4억까지 막 치고 나가고 투자했을 때 최소 20, 30%, 30, 40% 이상을 먹으려면 평당 3억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평당 뭐 그 정도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꽉 찬 가격에 그냥 산 건물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디벨롭의 방향보다는 이미 신축이 돼 있고 안정적으로 임대가 나오고 있고 좀 안정적인 건물을 좀 택한 게 아닌가. 근데 우리가 리스크가 없는 건물이잖아요. 리스크가 좀 적은 건물인데 리스크가 적을수록 당연히 수익이 많을 수는 없는 건물 아니냐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다음 기사는 명동 상가는 승소, 한옥마을은 패소, 임대료 소송 제각각. 코로나 시기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는 게 신설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예상치 못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계약한 임대료와 실제 임대 가치 사이에 큰 괴리가 생기면 이제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좀 감해달라고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코로나 때 워낙 상가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들도 많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코로나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깎아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런 소송들이 이제 결과가 속속들이 나오면서 이 기사에서는 이제 해당 기자가 22건의 소송 결과를 살펴보니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예상치 못한 경제 사정의 변동이라는 조건이 붙잖아요. 근데 예상치 못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객관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뭐 이제 맞아요. 코로나 같은 사태가 터졌는데 어떤 업종은 좋았고 어떤 네. 업종은 안 좋았고 전체는 좀 안 좋았지만 이 업장은 또 맞아요. 너무나 이게 혼재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매출이 떨어진 이유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사정의 변동이 아니라 그냥 경영을 못해서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판사들도 이게 요건을 이제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나라고 되게 모호한 부분도 많았을 텐데 생각보다 이거를 엄격하게 봤다. 업종 같은 경우에 영화와 호텔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때 이용하는 관객 수가 최대 80%까지 급감을 했다. 거리두기를 하면서 좌석도 띄워야 되는 그런 제한도 있었고 그래서 영화관 매출이 손실이 많이 컸다. CJ에서 하는 CGV가 어마어마하게 적자를 기록했었거든요.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자본 잠식 막 들어가고 이랬었는데 반면 호텔의 경우에는 매출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구로구에 있는 롯데 시티호텔의 경우 감소분은 2019년 대비 50%에서 60%. 이 영화관 같은 경우는 이제 관객 수가 이게, 80% 정도 급감을 했고 이거는 코로나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다라고 본 것 같고 반면 호텔의 경우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낙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그 이유는 객실 매출 감소분이 19년에 50%에서 60% 수준인데 사실 이것도 굉장한 타격이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이제 호텔은 15년 단위의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시적인 관광 그 수요의 급감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호텔 이외의 관광 상품이나 면세, 뭐 판매 등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장 법인이다. 롯데가 그 외에 다른 건으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우량한 법인이다라는 것을 근거로 감액 청구를 기각했다 그래요. 그렇구나. 그 기업도 평가하고 매출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도 평가하고 업종도 평가하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너무 판사의 재량에 맡기는 거 아닌가요? 두 개를 이유를 들어보면 대충 이해는 되는데 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저희가 그 홍대 파리바게트를 다룰 때도 파리바게트는 우량한 기업이다. 뭐 이렇게 또 평가를 했던 그런 또 사례도 있었죠. 실제로 우량한 경우가 있죠. 그랬었고 헬스장과 영어학원도 대비를 보였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대비가 된 거예요? 헬스장 같은 경우는 운영이 아예 중단되고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의 제한 조치가 매달 번갈아 가면서 이어졌다. 반면에 영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그 보수적으로 본 건데요. 감액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서초구에 이제 어떤 영어학원에서는 임대료 감액을 주장했으나 코로나 확산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예측할 수 없는 경제 변동이 아니었다. 이거는 그렇네요. 확실히. 온라인 수업이나 뭐 이런 것들로 또 대체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도 지적했던 것 같아요. 이게 딱 보니까 회피 가능성과 계약 시점의 예측 가능성 이 두 가지를 본 거네요. 다음 사례도 좀 중개사 이제 부동산 사례인데요. 방역 지침으로 손님이 줄어 매출이 하락했다라고 주장했으나 중개업 특성상 부동산 경기 사이클의 변화로 매출이 변동됐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거 중개사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부동산 업종이 코로나 터진 최호황기를 누렸었잖아요. 사실 상업용 부동산 하는 중개법인들은 실제로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보시는 그 비율도 많이 늘었어요. 부동산 차려야겠다는 분들도 많았고 최근에는 또 공인중개사 시험 보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면서요? 30% 이상 줄었다고 또 기사가 나왔어요. 차임 증감 청구권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거는 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이런 판례를 보면서 나도 이 차임 증감 청구권을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이제 판례를 보시면 되는 것 같은데 판례도 다양해서 비교해 볼 수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8개의 판례를 보면 원칙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걸 하는 거는 이건 좀 우리가 봐도 너무 무리수였다. 자기가 영업을 못한 걸로 이번 주도 짤막하게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사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건 저 제일 까사 이 얘기였어요. 요즘 상업용 건물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상업용 건물을 아예 안 봤어요. 살 때가 아니고 지금 상황 완전 뻘짓이고 매도자들도 호가를 많이 안 내렸었고 그리고 이제 매수자도 잘 안 움직인 상황이고 고금리가 오래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안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부터 좀 보기 시작했어요. 거래사를 좀 보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시세가 형성되고 있구나. 되게 재밌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